예, 반갑습니다. 일단 요 강의는 현직 정치인들이 현직 지방의원들이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명함이 정치인 명함이죠. 명함을 보시면 보통 이제 얼굴과 양력이 많이 박혀 있는 명함은 대부분이 이제 사기꾼이거나 정치인의 명함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이 많고 자기 얼굴이 명함에 들어가 있다. 높은 확률로 정치인이거나 이상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고요. 양력은 별로 없습니다. 정치 지망생들도 많이 넣어놓습니다. 예. 근데 이제 꼭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정치인의 명함이고 이름을 크게 박아놓는 것은 눈이 나쁘세요. 지역 주민들은 고령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또래랑 어울릴 때는 작게 명함을 만들어도 좋지만은 지역구원은 동네 주민들과 많이 어울리고 소통하는데 대다수가 글씨를 잘 못 읽으세요. 글씨가 작으면.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양력을 많이 넣어놨는데 제 소개를 이제 조금 드리면은 일단은 오른팔이 불편해 보이죠. 예, 이제 여름 되면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데 지금은 날이 추워서 좀 가려져 있지만은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저 서울대 물리학과를 입학했는데 졸업은 못했습니다. 예, 수업에 성실하지 못한 타입이어가지고 사실 지금도 전공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쪽으로 왔으니까. 어쨌든 원래 10대, 20대까지는 물리학, 이과 계통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도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역시 대학 졸업장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방송대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왜 경제학과냐?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선거 때 학력상에 무슨 전공이 기입되는 게 좋겠냐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뭐 법학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았는데 행정학도 있었고 와이프는 경제학이라고 얘기하길래 그럼 알겠다. 거기서 미래 진로까지 다 정해져 버린 거예요. 경제 전문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면이 좀 생겼고 현재는 관악구 의회에서 있고요. 제가 학교를 졸업을 못한 그때가 마침 또 학생회장일 때였어요. 서울대에서. 그래서 회장 임기 중에 학교에서 잘려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힘든 시기를 보냈고 제 과 후배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좀 이 자리일 때 다시 서울대 학우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또 요 해가 제가 서울대 총학생회장 했던 해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해가지고 데모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한 해였죠. 요 정도로 이제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당직은 지구당에서 장애인위원장 맡고 있고 중앙당에서도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위원회 사무를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려는 건 이제 청년 정치라는 테마로 지방의원이라는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할까 고민하다가 전형적인 방식으로 정세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역사, 청년 정치의 역사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 얘기를 좀 할 건데 선거를 그럼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공천을 받고 어떻게 출마를 하는 건지 이 출마 경험은 굉장히 많이 듣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당내에서도 출마 경험이 있는 사람과 출마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멘토 멘티로 좀 서로 상담해주고 이러면 진로 교육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볼 생각이고 그러고 지방의원 되고 난 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세 파트를 먼저 들어가면 정세 너무 무거운데 일단 표가 너무 무거운데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가 차지했는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죠. 경제 성장은 이 오렌지색을 따라서 한국 경제는 쭉 상승해 왔고요. 기업은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계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에 비해서 경제 성장 평균을 못 따라가죠. 지금 보시면
근데 어느 정도 못 따라가는 건 좀 그럴 만도 해요. 왜냐면은 워낙 그 대기업이나 이걸 많이 가져가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기업에게 굉장히 많이 그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고 일반 가게라는 게 별거 아니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과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득도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3만 달러 시대라고 하지만 별로 체감되는 게 없죠. 사실은. 물론 저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3만 달러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조금 홍보를 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체감되는 민생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쪽으로 소득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되는 자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책을 써야 이게 극복이 될 것인가는 좀 반법론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일자리 문제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아까 말했지만 대다수가 가게고 일을 해서 남에게 고용되어서 돈을 벌고 그 소득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게 현실이죠. 근데 이제 일자리가 점점 안 늘어나고 있어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점점 안 늘어나고 있고 소득 같은 경우도 보면 평균 소득이라는 거는 그냥 평균 개념이죠. 각자가 번 돈을 나누는 거죠.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누면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누면 평균 소득이 되는데 평균 소득은 좀 왜곡이 되는 소지가 있어요. 학교 성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 반 평균 성적이랑 다른 반 평균 성적을 비교했을 때 우리 반에 공부 되게 잘하는 애가 있고 나머지가 못하면 그 한 명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여서 소수 집중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수가 정말 막대한 소득과 자산을 갖고 있고 그들의 소득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중위소득을 같이 참고합니다. 평균 소득은 아까 말한 대로 평균이지만 중위소득이라는 건 209만 원이란 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자료가 아마 2016년 자료일 텐데 209만 원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받는 사람과 덜 받는 사람이 딱 반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기준으로. 월급 209만 원이 딱 중간이다. 209만 원보다 더 많이 월급을 받는 사람도 5천만 국민 합치면 2,500만 명. 209만 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 2,500만 명. 딱 중간 등수에 있다는 거죠. 209만 원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임금이에요. 사실 보면은 사기 어려운 구조고 또 심지어 근속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비영리 공공이 쪽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긴데 대기업 중소기업 갈수록 일을 길게 하지 못하고 짧게 일합니다. 짧게 일하면 뭐가 불리하냐면 뭐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같은데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고 또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니까 생계가 불안해지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요 근속 기간은 노동에 대한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소득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남에게 고용되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청년 쪽으로 좀 보면은 이건 이제 주거 관련된 데이터인데 서울 주요 대학가 평균 월세 지도인데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로 치면 서울대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있는데 16년에 보증금이 평균 627, 월세가 37이었대요. 근데 2017년에 1,227만 원으로 보증금이 오르고 월세가 45.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년 만에 저렇게 올랐어요? 1년 만에. 거의 보증금은 2배 정도로. 물론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다방에 등록된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실질이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방이라는 그 앱에 등록된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는데 대체로 서울 하면 월세는 거의 45 이상을 다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엔 당연히 관리비라든가 온갖 공과금 별도잖아요. 실질적으로 주거 비용이 55만 원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매월. 그 보증금도 거의 이제 1,500 정도 되었다. 최소. 이 정도 1,500 보증금에 월 주거 부담을 50만 원 이상 해야
조그마한 한 칸 방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또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면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빈도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40%. 저도 굉장히 애용합니다. 편의점에서 라면 먹기를 애용하는데 왜 그러냐?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사람 만나다 보면은 밥을 편하게, 그러니까 애초에 점심이나 저녁 약속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밥을 한 30분, 1시간 먹는 게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때가 많을 정도로 바쁜데 실제로 바쁜 청년은 정말 바쁘고 한가한 청년은 한도 끝도 없이 한가한 게 이 청년들의 시간 양극화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편의점 많이 애용할 수밖에 없죠. 시간 때문에 애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애용하는 면이 저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예, 실제로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이용하고 그렇죠. 경제와 시간 문제죠. 사실은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 제가 정세 파트를 지금 얘기 드린다고 했는데 경제 문제가 제일 커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간 문제도 큽니다.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취직을 하거나 조금 살만한 소득을 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 시간이 극단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 경제와 시간,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문제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과 청년의 시간 문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청년 현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부채와 소득을 봐도 별로 긍정적인 지표가 안 나와요. 예. 청년 부채는 예전부터 그 등록금 문제로 많이 2012년도부터 그 4년제 대학 졸업하면 거의 한 3천만 원 빚지고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 시작한다 졸업하면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는데 그때가 2012, 13인데 그때 부채가 1,481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 기준은 30세 미만입니다. 소득은 뭐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빚은 더 지고 있는 빠듯하다는 얘기죠. 예, 빠듯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게 이런 현실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좀 봐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지표로 드러나는 게 사망 원인입니다. 요거는 좀 옛날 자료인데 201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 자료인데요.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예, 어느 순간부터 자살이 됐어요. 2001년도는 운수사고가 1등, 그러니까 교통사고죠. 이게 1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2010년대에 들어와서면서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건 이제 여러 가지를 함의합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빚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이게 2011년 자료잖아요. 지금 2019년인데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찾아보면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 그대로 맞고 앞서 보여준 지표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망 자료, 통계 자료를 보면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대책을 많이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의 삶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근데 여러 가지 담론들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해진 청년 담론, 세대 담론 두 가지는 절대 88만 원 세대론과 소위 말하는 20대 개새끼론 이 두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개새끼론은 요즘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88만 원 세대로는 요즘은 요 말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제 수치가 많이 달라졌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나왔을 때가 2010년도쯤인데 이때 비정규직 평균 소득이 119만 원인가? 그랬어요. 비정규직 평균 소득이 119만 원이고 20대의 그 취업률인가? 뭐 그거를 곱했을 거예요. 20대 취업률인지 아니면 그 20대 그 다른 세대에 비한 그 퍼센트 74%, 이 119만 원과 이 74%를 곱해서 계산 때려 보니까 20대는 88만 원 정도의 소득을 거두고 있다. 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우석훈 박사인데 그 말지에서 칼럼 많이 쓰고 이러신 분인데 대안으로 제시한 게 청년이여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목소리를 내라. 쉽게 말해 너무 수능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 세력화를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대 개새끼론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보통 요거 이제 선거에서 투표 참여 행태나 투표율이 낮다라는 걸로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20대는 뭐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정치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투표에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대들은 자기 관심이 더 많고 그냥 뭐랄까 소비적인 문화생활에만 익숙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20대가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게 20대 개새끼론의 그 담론 구조고 요게 요즘 이제 많이 변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위 친여권 인사들 입에서도 많이 나와요. 요 얘기가.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유시민 작가가 뭐라 했냐면 20대 남성은 게임하느라 뭐 20대 여성에 비해 경쟁력도 없고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좀 하셨던 거. 할게 많아 바쁘다. 뭐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어쨌든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른 의원도 관련 얘기를 했다가 좀 시끄러웠어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신데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20대가 이명박근혜 시절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반공화됐다. 내지는 뭐 현 여권 구야권이죠. 네? 친소감을 못 느낀다. 친밀감을. 그러니까 최근에 20대 지지율이 좀 악화됐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잘못 받아서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변종 20대 개새끼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근데 저는 88만 원 세대로는 별로 동의를 안 했던 게 어려운 건 맞는데 짱돌을 들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짱돌 들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 무슨 고려대 무슨 김예슬 선언인가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회체제에 목소리를 내고 나서는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퇴학당하고 쫓겨나고 힘들게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짱돌 들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나서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짱돌 들라는 권고가 얼마나 청년들에게 와닿겠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20개 개새끼론 같은 경우도 그 제가 볼 때는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 보고 한심하다라고 하면은 그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본인에게도 그렇고 유권자나 국민 보고 한심하다, 못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 근데 결론은 동의할 수 있죠. 결론이 뭐냐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정치에 참여해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필요하다. 이거는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았던 청년 정치의 돌파구가 이 지방의회, 지방의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지점에서 결론만은 좀 갖다 쓰려고 합니다. 이 담론에. 예. 근데 그럼 정세는 다 됐고요. 이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역사를 봐야 되는데 청년 정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청년 국회의원 3명을 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국회의원, 그리고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을 것 같은데 당명이 저기 장하나 의원, 김강진 의원 이렇게 있죠. 더 있나요, 교수님? 그 정도죠. 네, 대표적인 청년 아이콘을 갖고 청년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서 청년 비례를 받아서 국회에 입성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국회의원인데 민주노동당 활동하신 분이고 저도 20대 시절에는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었어요. 20대 시절에는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에서 활동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저랑
사적으로는 되게 친한 사이예요. 사적으로는 친한 사이입니다. 반값 등록금 운동하셨고 한국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하셨고 아까 2012년 이때 반값 등록금 담론이 이제 부상하면서 그 뭐 청년 실업, 청년 부채 문제도 얘기 나오고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이 부상했던 게 2010, 11, 12, 13 이때인데 반값 등록금 운동이 활발하게 있었는데 그때 대중적으로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이 운동에 보태줬어요. 김제동 같은 경우도 반값 등록금 흐름에 큰 힘을 실어줬던 연예인이에요. 이때 이제 학생 운동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더 그룹에 있던 분이고 이게 갖는 상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아마 이 반값 등록금 운동과 한대련이라는 학생의 연대 조직에서의 활동 경험이 국회의원 비례 받는 데는 되게 그 고려되는 지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조직 기반이 없는 후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비례라고 하면 혼자 유명해서 되고 자기 조직 보통 정치를 말할 때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 자기 기반, 조직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이분 분명하게 조직된 단체가 있었고 또 이 사람을 띄워주는 이슈가 있었고 또 그걸 받아줄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고전적인 그냥 진보 정당 문법으로 국회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특정한 세력을 대변하고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어떤 아이콘이나 운동가를 비례 후보로 영입해서 당선시킨 케이스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뭐 친북 논란에 이제 많이 휩싸이면서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당이 결국 해산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출마를 다시 할 수 있다든가 그러니까 같은 당으로 이럴 수 없었죠. 정치적으로 강제 시민권을 잃으셨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죠. 피선거권도 잃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청년 비례 모델이 있다면 이런 케이스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청년의 일부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그 요구를 실제 만들어내고 실제 정책의 일부를 만들기도 하고 그 상징성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이라든가 제도를 만드는 실제 역할을 마저 완수하는 명분으로 국회에 들어간다. 나쁘지 않았지만 정세가 너무 어목했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없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장하나 국회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 청년 조합원이기도 한데 같이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의 밤이나 조합원 총회 같은 모임 가면 옆자리에서 술 먹고 있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국회의원이야. 이분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이제 조합 활동도 하면서 가까워요. 아는 사이인데 제주도에서 주로 이제 활동해왔고 강정마을 뭐 그런 문제 같은 데 활동 많이 하신 분이고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 들어가서는 상임위원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임기 중에 활동을 끝내고 지역구를 노원으로 갔나요? 네, 노원으로 갔는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공천을 못 받았고 이게 약간 그 비례대표의 좀 한계인 면이 있는데 비례대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구 공천 못 받거나 지역위 위원장이 못 되는 건 아니지만 청년 비례의 경우는 좀 더 전략적으로 지역구 선정과 지역구를 어떻게 선택해 들어가는지에 대한 전략이 더 치밀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게 결국은 지역구 공천 못 받고 경선에서도 이기지 못함으로써 지금은 다시 사회운동가로 돌아가셔서 요즘은 또 날라댕기시죠. 한유총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엄마들을 위한 단체에 활동하시면서 다시 투철한 또 시민운동가가 되죠. 이런 경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하고 시민운동으로 다시 돌아간 케이스인데 저는 뭐 괜찮은 모델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칭찬만 하나? 그다음에 김광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 아까 같은 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통합진보당이 김재현 청년 비례를 그 당선시켰고
그때 민주당이 김광진, 장하나 2명을 청년 비례로 당선시킨 걸로 제가 기억해요. 같이 활동하셨을 거예요. 다 아까 보여드린 세 분이. 요 분은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그 친일 인명사전 뭐 편찬하고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재조명과 그 친일 청산 이런 거 열심히 활동한 시민단체인데 거기서 활동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가 이분이 순천이죠. 순천인데 순천에 뭐랄까 기존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시고 뭐 어떤 지역 정치, 지방 정치에 이미 그 자리 잡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안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말 그대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득권을 이기지 못하셨죠. 예. 그래서 이분도 공천 못 받고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청년 담론이 막 부상했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의원이 국회에 필요하다라는 담론이 부상해서 각 당, 특히 진보개혁적인 정당들은 청년 비례라는 비례대표 당선권 순위에 청년을 공천하겠다 이런 방침을 다 세우고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는가 라고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비례로 한번 금배지 달고 그 다음에 사라졌으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의정활동은 되게 세 분 다 저는 잘하신 걸로 평가합니다. 네. 의정활동 정말 잘했어요. 보통 비례대표가 전문성이 있거나 자기 분야가 확실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뚜렷하고 정책적이고 잘해요. 하지만 지역구의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한 번 국회의원 달고 끝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역에 기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청년 정치에. 실제로 요번에 지금 국회는 어떤가요? 30대 의원이 3명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20대 국회, 30대 그리고 지금 국회 평균 연령이 55세인가? 네, 거의 환갑 국회. 그래서 청년 정치가 지속도 되려면은 한번 국회의원을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때는 여성 정치인이 탄생하는 게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건 다 한 거예요. 노동자 국회의원도 탄생했고 여성 국회의원도 탄생했고 청년 국회의원도 탄생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당선은 시켰다라는 그 상징성을 넘어서 청년의 아까 그 어려운 현실을 대표해서 활동해줄 정치인들이 정치권의 한 어떤 고정적인 상수인 의견부포로 존재할 수 있게 안착화시키는 과제가 남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역사를 볼 때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제 당선증인데 그 민간적인 시민활동 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저는 이건 이제 정치학과니까 정치를 주제로 얘기를 하니까 공급 차원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무리 청년들이 그 사회 문제에 눈을 뜨고 정책에 눈을 떠도 투표용지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청년 후보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선거는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기성복을 사입는 겁니다. 내 옷에 딱 맞는 옷은 없고 맞춤 옷이 없는 거예요.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그렇다면은 공급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청년인 출마자가 엄청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마자가 너무 적은 게 문제고 물론 출마한다고 다 당선되냐? 그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출마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당선이 됐다는 얘기는 출마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청년 정치가 커지기 위해서는 청년 후보, 청년 출마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공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세, 역사, 저의 개인적인 이제 선거 과정 이후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공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바로 공천장이에요. 공천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제 주민번호가 나올 텐데 조금 해서 안 보일 겁니다.
당대표 도장이 찍혀 있어요. 공천장에는. 그리고 제목이 공천장이라고 안 돼 있고 후보자 추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거명 관악구 의회 의원 선거, 선거구명 관악구 가선거구, 성명 이경환, 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 당헌 당규에 의거하여 추천함 이렇게 돼 있고 추천 순위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기초의 경우 중선거구제여서 어떤 곳은 3등까지 당선돼서 한 선거구에 구의원이 3명까지 나오기도 하고 혹은 2인 선거구여서 2등까지 당선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3명까지 당선된다는 얘기는 한 정당에서 후보를 3명까지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명까지 당선된다면 후보를 2까지도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2명을 내면 추천 순위에 따라서 기호를 다르게 부여합니다. 1순위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에 가번 이렇게 되죠. 2순위면 1에 나번 이렇게 됩니다. 순위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에 가번을 받느냐 나번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상당히 좌우되고 가번의 경우 거의 낙선하는 사례가 없어요. 이거와 관련된 연구도 되게 많아요. 선관위도 그렇고 논문도 찾아보면 기호가 주는 당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호가 주는 영향이 실제로 큰 게 현실이기 때문에 피 터지게 당내 경선을 해야 됩니다. 1순위를 받아서 추천을 받았죠. 공천장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당 정치와 정당 공천으로 정치 질서가 재편되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방의원이나 구의회나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 없이 그냥 주민 후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소속 후보? 당이 개입되지 않는 이걸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의견도. 근데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구의원이 누군지까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서 파악하고 투표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정보 검색 비용이라는 게 있고 현대인들 너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호감을 갖는 정당의 기호나 정당색을 보거나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이 후보의 어떤 뭐 인상이랄지 뭐 양력이랄지 뭐 더 좀 고려하는 요소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기호 효과가 크다는 것은 실제로 대다수의 시민들 유권자들은 이 어떤 후보가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에 위해 좋은 후보인지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그 분석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비용적인 시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도 해요. 기호가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이 정말 좋은 후보를 잘 걸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근데 좀 실제로는 잘 거르나요? 어떤가요? 막 시끄러운 구설수를 만드는 후보들이 공천이 많이 되고 이런 후보를 왜 공천했느냐라는 뭐 비판을 많이 받죠. 큰 정당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초선거 무공천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공천보다는 정당이 좀 더 잘 걸러내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공천장을 받아서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이 작년 선거가 언제였죠? 2018년 6월 13일 그때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민주당에 언제 입당했느냐면 2017년 6월쯤에 입당했어요. 6월 7월. 그러니까 당선되기 1년 전에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영입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하게 여기 와서 같이 해봐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입당해서 활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아요. 제 사례가 일반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제 경력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되게 좋아할 경력이 있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했다는 거. 요거는 이상하게 이 민주당은 좋아하는 경력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약간 높은 값을 받았을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또 제가 이제 장애인이기도 하니까 소수자나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라는 그 면이 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 드리고 싶냐면은 만약에 당장
내일 출마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 양력을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나 출마하고 싶어. 내지는 만약에 출마한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양력을 뭘 적을 수 있을까? 내 양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적기 시작하면 한없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뭐 반에서 뭐 했다, 환경부장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양력을 적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정보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정책 자료나 공보물을 다 검토해서 투표를 할 수만 없기 때문에 양력이나 경력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어떤 경력이 필요하냐? 시민들이 잘 아는 경력을 써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전무 이런 거 있으면 이 사람 대기업을 다녔구만 다 아는 회사인데 잘 모르는 회사 썼다. 그러면 뭔가 약간 긴가민가한 면이 있죠. 그래서 경력이나 양력이란 걸 생각해 볼 때 내가 만약에 내 경력을 써봤을 때 남들에게 좀 어필될 만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보고 이해할 만한 경력이 없다면 그걸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일반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선거라는 거는 나온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을 뽑는 게임이잖아요. 이 괜찮은 사람을 뽑는 게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탁월한 요소를 좀 갖고 있는 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정치인들의 스펙이나 재산이 좀 높은 면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기득권의 엘리트가 좀 많아지는 면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선거를 채택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력 같은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입당을 했어요. 근데 입당을 하면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천을 누가 보장하나요, 저한테? 없습니다. 공천 보장은 없어요. 들어와서 난 출마하려고 생각하고 끌어들인 것도 같이 학생운동했던 학교 선배였지 당의 무슨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가 저한테 와서 이경환 씨 우리 당 들어오시면 제가 시의원이나 구의원 내가 공천자 줄게 라고 추미애 대표가 저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내지는 제 지역위원회 지구당에 있는 유기용 지역위원장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출마를 내가 생각하고 같이 학교에 학생운동했던 선배한테 입당한 겁니다. 입당한 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지만 팔아야 돼요. 자기를. 정치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는 뻔뻔해져야 됩니다. 뻔뻔해져서 나 이러이러한 경력 있고 이런 사람인데 출마도 하고 출마의 염두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지역위원장을 찾아가서 뭐 좀 당직이라도 하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주더라고요. 제 명함 뒤에 있는 장애인 위원장. 왜? 내가 장애인이니까. 근데 아마 출마할 마음이 있고 나 여기 어디 구의원이나 출마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당 찾아가잖아요. 뭐 하다못해 정말 특이한 거라도 만들어서 간판은 줘요. 웬만한 당은. 정의당도 주고 뭐 바른미래당도 주고 다 줘요. 출마한다 하면은 타이틀을 만들어 줍니다. 당직을.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당원 모임 나가야죠. 인사해야죠. 저 아무개입니다. 누굽니다. 무슨 일 했습니다.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냐? 당원 경선을 하는데 이거 선거마다 달라요. 구의원 선거냐, 시의원 선거냐, 뭐 다 다릅니다. 어떤 선거냐 때 룰이 다른데 보통은 구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출마하려고 하는 그 지역구의 그 당원들의 투표로 정하더라고요. 시의원은 그거랑 여론조사를 섞는 것 같아요. 섞어서 했던 것 같고 구청장의 그 이상급은 더 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당원 가입을 시켜야죠. 당원 가입을. 정말 이 선거가 되게 좁거든요. 동 3개밖에 없는 이거 모임에 나가서 어떻게 알게 된 사람 만나가서 저 이렇게 해서 이거 나가려고 하는데 당원이 좀 되어주세요. 부탁해야죠. 근데 정당법에는 또 강제로 또 당원 가입 시키면 또 안 돼요. 정당법상 당원 가입 요건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읍소하는 거죠. 저를 봐서라도 마음이 응하신다면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이 당원 가입 시킬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인간관계에 한계도 있고 내가 출마하는 그 지역에 내가 친한 사람이 그 지역의 당원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원도 이게 많이 받고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이제 2018년 2월쯤 되면은
예비 후보 등록을 받으니까 서류 내라. 연락이 와요. 예비 후보 등록 받습니다. 서류 내십시오. 이때 심사비 50만 원. 30이었나 5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부담이에요. 청년 출마가 왜 많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그것도 많이 줄은 거죠. 뭐 되게 높았죠. 근데 30에서 50 정도 예비 심사비가 있습니다. 뭐 그래 이거는 내가 선거 나가려고 하는 건데 내야지. 냈어요. 서류 심사예요. 서류 심사. 뭐 어떤 거 내냐면은 경찰서 가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떼요. 선거용으로 있어요. 그럼 뭐 음주운전 했는지 폭행죄 있는지 뭐 감옥 간 적 있는지 벌금 받은 적 있는지 다 나와요. 그걸 내요. 그럼 그거 보고 당에서는 걸을 사람 걸읍니다. 또 세금, 체납 실적 다 봐요. 이거 국세청에서 다 떼가지고 또 재산도 다 자기가 신고해서 당에 다 서류를 냅니다. 또 자기소개서도 예쁘게 써야 되고 다 냅니다. 경력증명서도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어디서 뭐 상을 탄 거, 뭐 한 거 다 찾아다녀요. 어느 학교에서 상을 탔다. 그럼 그 학교 가서 저 예전에 여기 상 탔는데 그 상장 잊어버렸어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 나 서울대 총학생회장 했는데 그 솔직히 대학교 학생에는 당선증 이런 거 안 줘요. 없어요. 그럼 다시 지금 현 그 서울대 총학생 찾아가서 저 예전에 저 총학생 했던 사람인데 좀 증명서 좀 떼주십시오. 다 떼고 다 수집합니다. 전부 경력 다. 옛날에 뭐 청년 유니온 나 그 조합원 있는데 청년 유니온도 왠지 양력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청년 유니온 찾아가서 저 회원 조합원 증서 좀 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다. 제가 그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로 활동하는데 거기서도 초대 회원이었거든요. 청정넷 그 인증서 다 이게 도움될지 안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은 출마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든지 다 긁어 모으는 겁니다. 최대한 자신을 인플레이션 부풀려야 돼요. 출마할 때는. 그래서 다 내고 합니다. 이게 50만 원 서류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본심사 또 들어. 본심사 때 또 100 얼마 내래요. 4월쯤 가서 본심사 하는데 100 얼마. 이때는 이미 또 예비 후보 등록 단계였는데 사무실을 잡아야 되잖아요. 선거 사무실에 예비 후보 현수막 걸어두고 있잖아요. 사무실 또 뭐 보증금한 또한. 저는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깔세로 6개월분을 다 깔아버렸는데 월세 한 170만 원? 한 6개월분 깔았어요. 1,100 정도 썼죠 거의. 이건 돌려받지도 못한 돈이에요. 왜냐면은 선거 공영제라고 해서 선거 비용 제한을 걸어두죠. 선거별로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다 이게 있죠. 제가 출마한 관악구 가선거구는 4,400만 원까지였는데요. 근데 이건 선거 비용이고 선거 비용 외라고 있어요. 선관위에서 그 계산을 근데 이건 선거 비용 외라서 돌려받지도 못하고 4,400 이상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요 돈 잡았죠. 그러면 벌써 아까 심사비 50만 원에 사무실비 잡고 또 본심사비 100만 원. 본심사를 했어요. 본심사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정치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정적. 라이벌. 다른 공천 심사 같이 한 사람. 다른 당이 아닙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라이벌은 내가 가려고 하는 자리를 같이 노리는 내부자예요. 정치의 최대 정적은 내가 노리는 자리에 같이 도전하려고 하는 내부자가 가장 큰 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이 예를 들면 3인 선거구였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3명까지는 출마시킬 수 있는데 근데 1등, 2등, 3등을 다 민주당이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정합니다. 당의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여기는 3명까지 출마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2명만 후보 낸다. 라든가 내지 1명만 낸다는 이런 전략이 있어요. 당에서는. 근데 제가 하는 것은 2명까지 낸다는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럼 일단 해피한 거죠. 왜? 떨어질 일은 없잖아. 2명을 출마하기로 했는데 지원자가 2명이니까 최소한 내가 컷오프라고 해서 공천장 아예 못 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은 2명 출마하려고 했는데 6명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 옆 동네였죠. 거기는 되게 많은 여기 심사 과정에서 6명을 3명으로 추렸어요. 잘라냈어요. 절반을 잘라냈어요. 이것도 운이에요. 그쵸? 내가 선택한 지역구에 몇 명이 도전할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당 활동을 하면서 소문으로 알아요. 누가 여기를 노린다더라. 이런 얘기는 알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숨을 쉴 뻔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너 1순위, 너 2순위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은 돈이 굳습니다. 왜? 순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근데 저의 경우는 순위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출마를 할 수 있어. 2명을 내보낼 거고 2명이 지원했으니까. 근데 순위는 너희 둘이 경선을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경선은 뭐냐? 둘이 돈을 들여서 당원 여론조사를 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론조사 업체를 섭외해서 이 업체에게 우리 당 명부를 줘서 ARS 콜이 가서 당원들로 하여금 땡땡땡 후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땡땡땡 후보가 좋다고 생각 물어보고 투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긴 사람이 1순위, 진 사람이 2순위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데 700, 800 썼던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이 든다 이러면 2명이면 1,000씩 부담하는 거고 3명이면 700만 원씩 부담하는 거고 4명이 경선한다면 500씩 부담하는 식으로 됩니다.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돈이잖아요. 선거 비용에 벌써 1,500 가까이 돈을 썼죠. 예. 이 돈 돌려받지도 못해요. 예. 이러니까 불법은 아니죠. 다 합법적인 돈이죠. 그렇죠. 예. 다 그 당에서 그런 돈이죠. 이 정도로 됩니다. 근데 요즘 그 각 당들이 이런 심사비나 경선 비용 이걸 너무 많이 요구해요.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예. 어쨌든 청년 정치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크다고 보는데 최소한 나이 조건이나 아니면 재산 서류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기준에 해당되면 심사료를 감면한다든가 좀 이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당이 잘 안 해줘서 예. 이번에 당선된 젊은 청년 의원들이 좀 힘을 모아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제가 1-가번이라는 게 되었고 운이 좋았던 게 상대 후보도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보도 다른 지역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제가 나오려고 하는 지역구를 옮겨오신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둘 다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개털, 상대 후보도 개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출마한 그 지역구에 상대 후보가 막 10년, 20년 막 당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표심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제가 뭐 경력이 뛰어나고 이래도 이기기 쉽지 않죠. 근데 상대도 어떻게 보면 정치 초년생이랄까?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해볼 만한 게임이 됐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청년 후보들이 지역에 출마할 때 겪게 되는 상황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거나 봉사한 신분이 출마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청년 도전자는 그에 비해서 기반이 약하겠죠. 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당선이 되니까 이제 지방의회라는 걸 좀 알게 되는데 사실 저도 지방의원,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알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는 잘 모르고 시작한 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좋으냐?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아까 비례의원들이 비례 끝나고 지역구를 잡지 못하고 출마조차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 근데 기초의회, 지방의회에서 해보니까 좋은 점이 일단 지역구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자기 지역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지역구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는 동네 정치를 정말 몸으로 배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치인이 어떻게 하면 정치 경력을 쌓을 수 있냐. 보통은 사회 경력을 쌓다가 정치를 오시는 경우 많잖아요. 변호사를 하다가 교수를 하다가 뭐 유명한 기업인이었다가 뭐 내지는 당에서 어떤 의원의 보좌진을 하다가 여러 경로로 정치 경력을 나름대로 쌓아왔고 저도 나름대로는 20대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고 청년 정책 활동을 하고 이랬지만 그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인 경력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정말로 이게 정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형성되는 건데 그 경험을 국회라는 큰 무대가 아니라 지방의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무대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학교는 의회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또 시민으로부터 의정활동 기간 내내 책임 압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과라든가
직장이면 내가 같이 입사한 동기들 내지는 같은 학번 뭐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또래와 같이 일하는 그 팀 내 조직 내 사람들과 뭐 경쟁과 협력을 하죠. 근데 그거랑 차원이 다른 압력을 받아요. 뭐냐면은 그들과의 경쟁도 있지만 저도 이제 동료 다른 구의원들과 협력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더 큰 본질적인 압력은 시민들로부터 직접 받아요. 너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처신을 동네에서 아무렇게나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빨 신고 댕겨도 욕을 먹고 후줄근해도 안 되고 최소한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네에 거의 6만 7만 명의 주민들이 사는데 제 지역구에 이들로부터 그 시선들 그리고 실제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제 얼굴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압력이 어마어마해요. 그 책임 압력. 그리고 그 정치인으로서 야심이 있고 내가 정치를 계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관리를 해야죠. 음주운전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물론 나는 한 번 했으니까 됐어 이러면 좀 막 하실 수도 있어. 근데 다음에 또 출마하고 또 출마해서 검증받고 검증 계속 받으려면 자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책임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자신을 다스리게 하고 더 훌륭한 공직자로 단련시킨다. 이런 거죠. 저는 지방자치의 취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뭐 법도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거고 잘 되면 그 모델을 전국화할 수도 있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모델은 그 지역에만 실패 사례로 남겨둘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남시의 뭐 청년 배당 정책 논란이 많았죠. 청년 배당, 무상 교복 논란이 많은 정책이었어요. 근데 성남 같은 경우는 예산이 튼튼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게 괜찮았다고 평가가 된다면 비슷한 재정 구조나 예산 여유가 있는 다른 지자체가 베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는 그만큼 실험적인 도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회에 비해서 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의회. 따라서 지방자치 취지상 더 많은 지방 의원들이 필요하고 더 젊은 후보들이 구로, 시로 출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평균 59.5세래요. 나이가. 근데 제가 알기로 지방의회 나이 통계를 제가 아직 못 찾아서 왔는데 더 많을 거예요. 구의회가 시의회가 국회보다 더 늙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럴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 지방의회는 국회보다 젊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저는 있고요. 지방의원이 떠안는 역할이 되게 많은데 뭐 저는 뭐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지방의원의 권한에서 예산심사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 느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입법 노동자예요. 조례를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합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폐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행정학이나 법학을 제가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전공이 물리학과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입법 노동이.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지는 부당하게 인사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는지 내지는 뭐 주민들에게 나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지는 뭐 건설 비리가 있지 않는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감시와 견제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예를 들면 뛰어난 기자 같은 취재력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형사 경험이 있었다든가 탐정학과를 다녔다면 정말 잘했을 것 같은데 보통 의원 같은 경우는 투서를 받거나 제보를 받고 파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를. 감시와 견제를 하고요. 예산심의 합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산심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의회라는 걸 최초에 그 유럽에서 만들 때 대표 없이 세금 없다라는 구호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표 없이 세금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국왕이 있었는데 국왕이 모든 걸 다 징수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로 만들어진 그 시민 대표체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징수된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그걸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의회가 최초에 탄생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의 대표가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된 게 의회주의예요. 그만큼 예산심의는 의회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예산을 어디에 쓸지 다 지정해 줍니다. 지방의회가. 국회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집행부, 제가 있는 건 관악구청에 이제 써야 돼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죠. 예산심의해야 되는데 제가 또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어서 참 어렵네요. 예. 주민대표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 딱 하면은 되게 어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주민대표 어쨌든 주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특정 지역의 의원으로. 그러면은 주민 누가 예를 들어 동네에서 개업을 한다. 찾아가서 인사해야 돼요.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돼요. 왜? 주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고 좋은 말씀 해줘야죠.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축구 모임, 뭐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지회, 주민자치회, 통장 모임, 바르기 살기 모임,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통장 협의회 엄청나게 많은 모임들과 주민 조직, 학부모 조직부터 해서 되게 많은데 이들이 야유회를 간다 5월에. 그럼 전세버스 막 5시, 6시에 동네에 출발하는데 거기 가서 인사해요. 땡땡땡 구의원입니다. 예.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구의원이나 이 지방의원들은 이렇게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있어요. 그리고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요구받아요. 아니 구의원이 됐는데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기능을 해야 돼서 산책을 좋아하시고 동네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발로 뛰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배회합니다. 동네를 발로 열심히 돌아다녀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게 다 정책이거든요. 현장에서 정책을 바로 접수받고 민원을 받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를 많이 다니고 전등 나간 거 없는지 보도블록 깨진 거 없는지 간판이 위험하진 않은지를 보면서 다녀요. 상가도 다 인사드리고 인사 많이 해야 되니까 인사왕이 돼야 돼요. 항상 감정노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사 많이 나가서 장기자랑도 잘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예. 주민대표 정당인으로서의 또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소속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지구당 내 당직을 수행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장애인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관악군에 장애인 단체들도 많이 만나서 같이 하고 당 활동도 많이 하고 당내 장애인위원회,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활동도 같이 하면서 예, 중앙당 활동도 하고 이런 걸 또 정당인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시민운동가로서의 역할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가 자기 내용을 갖고 내가 뭘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추구해왔던 게 이제 학생운동과 이제 민주운동 시절부터 해왔던 가락이 있어서 정책적 메시지나 내가 그 우리 사회에 던질 가치를 호소하는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수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지방의원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권한들이 있는데 지방의원이 그 중에 딱 하나의 예시만 들고 끝낼게요. 거의 이제 1시간 다 돼가니까 이 얘기만 하고 끝내. 지방의원에게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요구권이 있어요. 어떤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요청할 수 있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이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원의 힘은. 사실은 회의에 참석해서 말할 수 있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잘 말하려면 평소에 회의가 없는 회기 중일 때와 비회기 중일 때가 있는데 지방의회 회기는 80일, 90일 정도가 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뽑아놓은 의원은 실제 회의하는 시간은 1년에 100일도 안 돼요. 100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365일이 있는데 최소한 휴일 감안해서 300일은 회의하고 의회에서 일하라고 뽑았는데 왜 회의 안 하냐. 맞는 얘기. 저도 회기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회기 중일 때 주로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지만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정당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시민운동 같은 것도 하고 하지만 입법노동자로서의 의회 의원이라면 회의 때 지적하고 질문하고 이거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평소에 자료를 요구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잘 안 보이겠지만 요거는 이제 관악구청 직원 휴가 관련 자료를 표로 달라고 요청했던 자료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동별로 선거구별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또 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료 이런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보면 뭐 정말 많은 자료가 와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냐 아니냐도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설치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했을까요? 왜 여기는
공기청정기가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설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딱히 이유 없이 설치 안 돼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회의 때. 그렇게 얘기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공기청정기 거기 설치가 돼요.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실제로. 자료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아까 휴가 관련된 직원 휴가 관련된 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러면은 작아서 안 보이죠? 과별로 연차 휴가가 몇 개 나오고 휴가를 다 쓰느냐 못 쓰느냐 자료를 다 받아요. 휴가 소진율까지 다 계산하면 어떤 과는 휴가를 못 쓰고 어떤 과는 휴가를 많이 써요. 부서별로 업무량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참고 자료가 되냐? 업무량이 어떻게 다르니까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정말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많은 자료를 받아요. 그리고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아이템이 돼서 다 지적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수집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청년 정치의 돌파구가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는 건 아까 최초의 상황, 청년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 정세적인 상황이 있고 그간의 이제 청년 정치의 역사를 한번 봤을 때 비례보다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정치가 좀 더 장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방송용으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선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것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저의 이제 강의는 1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하나요? 네. 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